안녕하세요. 대치동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장성훈 원장입니다. 자, 오늘도 이제 어머님들이 조금 궁금하신 사항들을 같이 대화를 편안하게 나눠보려고 또 어머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몇 가지 질문이나 좀 궁금하신 거 편하게 얘기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요즘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네. 왜 포커스가 되게 많이 내려왔잖아요. 아이들이 선행하는 그게. 네. 그래서 그런 게 좀 궁금해요. 초등아이가 중등 수학을 할 때 좀 유의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풀이 과정이나 뭐 이런 거 식 도출할 때 그런 거 할 때 좀 유의할 점이 있으면 좀. 이제 좀 빨라졌는데 이제 초등학생이 중학교를 하는 것도 자연스럽고 이제 고등과정도 많은 친구들이 공부를 하는데, 제가 요 근래에 이제 중학교 1학년 과정을 하는 초등학생들 수업을 하면서 특히나 좀 많이 느끼고 있는 게 있는데, 보통 이제 초등 과정을 잘한다 하더라도 고등 말고 중등 과정을 들어가게 되면 조금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연산에 있어서 익숙하지 않은 점. 그러니까 초등은 곱셈, 뺄셈, 뭐 나눗셈, 소수의 나눗셈, 분수의 나눗셈 이런 것들 곧잘 하고 있는데, 똑같이 생긴 것 같은데 저희가 봤을 때는 어머님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연산들이 좀 힘들어하는 게 왜 그럴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초등 과정에서 덧셈, 뺄셈, 그리고 곱셈을 뭐 초등학교 1, 2, 3학년 이렇게 배우다가 분수를 배우는 게 이제 수 체계를 확장시키는 거거든요. 분수에서 조금 한번 힘들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소수 계산을 하면서 힘들었는데, 그런 걸 이제 3학년, 4학년쯤 되면 그때부터 출발해서는 거의 같은 수 체계 안에서 계속 연산을 연습하다 보니까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됐을 때 거기까지 뭐 심화도 공부하고 여러 가지 공부를 하면서 익숙해졌는데, 이제 중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왜 힘들까를 생각해 보면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는 다 플러스, 그러니까 양수의 개념만 공부를 했는데, 중학교 들어가면서 처음으로 배우는 게 이제 정수인데, 정수 중에서도 음의 정수, 음수의 개념을 배우니까 초등학교 때 심화를 공부하는 거 분명히 중요하긴 한데, 초동적인 사고를 가지고는 이해하기 조금 힘든 부분이 있더라고요. 얘네들은 여기서 얘를 뺐는데 이 덩어리에 2배를 한 게 얘와 같으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초등적인 사고가 있어요. 분명히 중요한 사고인데, 중등에 들어갔으면 음수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면서 자기네들이 초등학교 때 정리했던 개념 가지고는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으로 생각하자면 실수 체계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허수라는 것을 배우면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것은 지금까지 배웠던 체계 안에서는 자기 생각으로 맞출 수 없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무조건 연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산. 근데 연산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개념은 제일 중요하긴 해요. 그러니까 양수의 개념, 음수의 개념, 그리고 뭐 영의 개념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개념을 정립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그 연산의 의문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막 중학생이 고등과정을 배울 때도 이제 새로운 연산을 배우게 되는 거거든요. 수체계가 달라지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내가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내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도구를 배우는데, 그럼 그 도구를 가지고 내 생각을 정리하고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과정을 식으로 적어낼 수 있는 것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서부터는 연산을 하는 과정에 이 수체계를 가지고 내가 제대로 된 논리적 생각으로 식을 쓴 상황인데, 여기서 정리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생각이 필요 없이 그냥 정리할 수 있는 연습이 필요하다. 그래서 전 초등학교에서 중등 과정을 배울 때, 물론 중학생이 중등 과정을 배운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인데, 첫 출발은 정확하게 개념을 배우고 나면 그 연산에 대한 절대 의문을 갖지 않는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둘째는 보면 1학년 과정들을 보면 정말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배우는 것이 중2, 중3 과정에서 방정식이나 함수라는 표현을 쓰지 않죠. 요즘 정비례, 반비례라고 하는 것들도 심지어 고등과정까지 연결되는 가장 기본, 함수에서의 기본적인 내용을 배우는데, 그러니까 명확한 개념을 가지고 예를 들어 y는 뭐 ax가 있다라고 하면 뭐 ax 플러스 b까지 하면 이제 중2 과정이긴 하지만, 거기서 기울기란 개념은 아니지만, 혹은 축과 만나는 점이라던가 좌표의 의미라던가, 그럼 우리가 그래프를 배우는 의미라던가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다 이해하기는 힘들겠지만,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속해서 왜 이걸 배우고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정확하게 정의와 개념을 확인하면서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되기 위한 가장 우선순위는 저는 연산, 의문이 가지 않는 연습이 필요하다,
여기만 첫 번째로 생각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연산이 되고 나서 심화라든가 다른 생각들을 이제 연결하는 과정들은 이건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어떤 친구가 중1 과정을 하는 친구, 초등학생인데 중1 과정을 하는데 초등학교 4, 5, 6학년 때까지 계속 심화를 많이 했던 친구예요. 초등학교 연산들은 뭔가 좀 4학년 정도 연산을 배우고 나면 그 다음부터 새로운 내용들이 거의 없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혼자 내버려 두면서 오랜 시간 동안 이 문제가 무엇을 원하는 거지 자기 스스로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보면서 사고력을 키울 수 있었는데 중등 과정에서 연산을 하는 과정인데 연산을 배우는 과정이고 거기 조금 발전된 뭐 문자화식을 하는 과정인데 그런 곳에서도 혼자 냅두고 스스로 뭔가를 공부하려고 하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산은 고민을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제 첫 번째는 뭐 2학년 1학기 과정이건 3학년 1학기 과정이건 첫 번째 새로운 과정이나 이런 걸 배울 때는 수체계가 확장되었을 때는 의문이 가지 않도록 연습을 시킨 후에 그때부터 자기가 생각을 펼쳐서 어떻게 사고를 이어가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고민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저는 첫째는 연산에 대해서 의문이 갖지 않도록 연습을 한 후에 그 다음부터 좀 고민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이 중등 수학 선행을 할 때 네. 또 그러면은 초등 아이들이 왜 드릴식으로 많이 연산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동일한 방법으로 그런 드릴 방법으로 이제 계속 해야 되는 거죠. 끝까지 계속 갈 필요는 없거든요. 어느 순간 됐을 때 이 연산을 계속 이어가는 건 좀 지루할 수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정확한 예를 들어 양수 플러스 마이너스는 정확하게 배워야지 어떤 개념인가. 예를 들어 이 초등학생들은 3 빼기 2는 할 수 있는데 2 빼기 3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음수의 개념이 물론 부족하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 그 개념을 이해하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연산의 의문에 가지 않도록만 연습을 하는 거. 그 시간은 학생들마다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저는 연산은 끝까지 이어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첫 개념, 보통 1학기 과정에서 이 개념들 수체계를 확장했을 때부터는 초반에는 개념을 제대로 배우고 의문이 가지 않을 정도의 연산의 훈련이 필요하다. 저희 아이도 중등 할 때 그렇게 틀리더라고요. 연산은 정말 엄청 틀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약간 드릴 형식의 문제집을 이제 수학 학원에서 네. 처음 배울 때 이제 그게 보조 교재여서 그걸 해오는 건데 한 페이지에 뭐 거의 한 7, 80문제 있는 문제집이었는데 절반도 못 맞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1학년 1학기 과정하고 1학년 2학기 거는 없었고 그리고 2학년 1학기 거까지는 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아이도. 딱 거기까지. 근데 이제 고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등 과정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의문이 가지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의문이 가지 않는 연산의 연습은 그건 필수가 돼야 됩니다. 네. 고민은 그 이후에.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네. 왜 그런 말 되게 많이 하잖아요. 문제집 하나만 제대로 풀어도 웬만한 심화는 된다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엄마들이.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핫한 문제집이 쌤 B예요. 근데 그 쌤 B를 제대로 3회독만 해도 아이들이 장벽 없이 웬만한 문제는 다 풀 수 있다라고 하는데 원장님 생각하실 때는 맞는 얘긴지 어떤 건지. 센수학이 제일 많이 팔린 교재기도 하고 네. 제가 뭐 신사고와 전혀 관련이 없지만 개인적으로 관련인 거 오히려 뭐 꿈을 닫는 틀 이런 쪽과 관련이 네네. 있긴 한데 어떤 문제집이든지 간에 유형서라고 나와 있는 것만 네. 첫 번째 어떻게 푸는가에 따라서 정말 효과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수업하는 거나 아니면 현실 상황에서 좀 각각의 개별적 사정에 따라 다르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센 B라는 게 뭐 대단히 좋은 교재겠죠. 그러니까 제일 많이 팔렸겠죠. 그 외에 어떤 교재들도 대다수 다 제가 출판사 쪽 일도 조금 했었는데 이제 문제집을 만들 때는 온전히 이 문제집에만 있는 특이한 유형으로 절대로 없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책을 펼쳐보고 나서 어떤 책을 살지 보게 되면 이 문제집에는 이런 유형이 있는데 이 문제집에 없는 것이 있으면 당연히 이제 선택을 하지 않겠죠. 출판사들도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기 때문에 계속 들어있는 거고 이런 이유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교육과정에 맞지 않은 문제들이 계속 살아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중등이나 고등이나 마찬가지로. 근데 왜 이걸 못 빼냐라고 하면 서로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걸 빼면 이 문제집에는 이 유형이 있는데 이 문제집은 이 유형이 없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냥 서로 눈치 보면서 못 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센 B라는 것이 뭐 대단히 뭐 바이블적인 교재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는 거지만 어떤 문제집이든지 간에 유형서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를 생각하면 학원마다 다르고 아니면 상황마다 다르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유형서를 풀 때 개념 수업을 듣고 나서 바로 유형서를 풀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 풀어야 됩니다 라고 답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럼 어떤 개념을 배우고 나서 이 유형서의 대표형을 풀어주는 게 성의 있는 수업이 아닌가라고 하면 조금 아깝습니다. 유형서를 생각하는 건. 개념을 배웠을 때 각각의 유형들이 어떤 거냐면 이 문제로 이 다양한 유형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개념이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개념을 가르치고 나서 자 이건 이렇게 풀어, 이건 저렇게 푸는 거야,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대표형을 풀어주면 그런 거에 익숙해져 있던 학생들은 대표형을 보고 나서 그와 유사한 개념을 물어보는 건데 똑같은 방향으로 푸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안 배웠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맨날 해요. 그 다음 또 뭐가 있냐면 얘네들이 이걸 유형으로 외웠던 친구들 배워서 이건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건 암기잖아요. 네네. 자기가 생각해 보는 것이 아닌 암기가 되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남는 것을 최대한 오래 가져가기 위해서 몇 회독을 하면 좋다라고 하는데 그럼 여러 번 마치 독서를 하듯이 어떤 내용을 암기하듯이 들어가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3회독만 하면 못 풀 문제가 없다라는 것은 일부 푸는 방법에 따라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개념을 배웠다. 그럼 쌤 B라는 것은 대단히 레벨의 입장에서는 중급, 중상으로 올라가는 중간 정도 되는 건데 그 정도 되는 것은 개념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거든요.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센 수학 A 스텝이나 아니면 뭐 수력 충전 이런 것은 정말 연산인데 연산 그 다음의 과정이거든요. 개념을 녹여내는 여러 가지 방법이나 뭐 문구라던가 방향이 적혀 있는 건데 그것도 고민해 보는 게 정말 자기한테 오랫동안 남는 거거든요. 만약에 내가 개념을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숙지를 한 상황에서 연산이 되는 상황에서 그런 유형서를 자기 스스로 고민해서 풀어냈다라고 한다면 그 활용도가 이 문제집을 풀었을 때 어떤 문제집도 못 푼다. 비슷한 수준의 어떤 문제집도 풀 수 없는 게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둘째는 그럼 심화 문제랑 그럼 센 B라는 것이 크게 다를까? 그럼 개념을 어떤 식으로 묻는가 혹은 개념이 어떻게 녹아날 수 있는가를 연습을 하고 이 두 가지를 섞으면 그게 C 단계인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자기가 스스로 이 배웠던 이 내용을 출력하는 연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된다. 이거하고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이제 스스로 공부를 하고 여러 가지 이 책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오답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정말 결과물이 좋은 친구들을 보통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친구는 한 번 틀리면 절대로 다시 틀리지 않는다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문득 요 얘기를 해보니까 드는 생각이 있는데 작년에 모 중학교에서 이제 S중학교입니다. 최모 양이 있었는데 한 3번 혹은 4번 정도를 전 과목을 올백을 받으면서 이번에 올해 외대부고를 진학했던 친구가 있거든요. 나름 좀 유명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아는 사람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친구가 이제 저랑 같이 개념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유형서는 저는 절대로 유형서는 풀어주지 않거든요. 그럼 그 유형을 공부하거나 문제를 풀 때 스스로 고민을 해서 처음에는 좀 오래 걸리긴 해요. 오래 걸리긴 하는데 이제 채점을 하면 틀린 문제, 맞은 문제를 봤을 때 이 친구의 책을 보면 정말 이상한 기호들이 정말 많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기호인 거예요. 자기만의 표시. 자기만의 기호인 거예요. 그래서 별표를 봤을 때 보통 이제 질문이 별표니까 이 친구한테 별표 있으니까 이거 가르쳐 줄까? 그러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심지어 봤을 때는 반달 모양이 네모 모양도 있었거든요. 근데 동그라미에도 네모 모양이 있고 틀린 거에도 네모 모양이 있고 저와 같이 이제 동그라미에서도 저한테 질문하는 것도 있고 맞았을 때 좀 더 다른 방법이 없나요? 그럼 제가 접근한 게 맞나요? 이렇게 언제나 질문을 하고 틀린 문제들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계산에 실수했던 거 물론 이제 틀리고 나면 바로 질문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여러 번 고쳐보고 나서 세모를 치는데 자기가 깨달아요. 이게 왜 틀렸는지 계산 실수야. 개념 문제 틀렸으면 걔는 이제 네모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스스로 자기의 기호를 좀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개념이면 기역으로 만든다거나 그리고 이 친구가 한 번 틀렸던 문제를 절대로 틀리지 않는 것, 유사한 유형을 절대로 틀리지 않는 것 중에서 이게 뭐 반드시 옳다라고 얘기 못 하겠지만
책을 보면 항상 그 명언집 같은 글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적혀 있었어요. 이게 무엇인가 보니까 제가 했던 얘기인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 2학년 2학기 뭐 도형 부분이었다. 근데 얘가 이 문제를 풀었는데 아무리 봐도 여기 안에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도형은 내부에서 해결되지 않을 때 밖으로 나가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해결되지 않을 때는 밖으로 나가는 방법도 생각해봐.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고민해서 그걸 해결하니까 적어놔요. 안에서 보이지 않으면 밖으로 간다. 어떤 문제는 내부 밖 다 나가봤는데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선생님들도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한 번씩 그런 게 있거든요. 내가 모든 자료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걸 썼는데도 이 문제가 풀리잖아요. 이제 저도 한 번씩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제가 놓친 조건이 있는 거예요. 네가 모든 걸 써봤는데 안에서도 밖에서도 안 됐을 때는 다시 한번 문제를 읽어보면서 점검해봐. 네가 놓친 어떤 조건이 있을 거야. 그게 다 적혀 있어요. 하나하나 전부 다. 그러니까 그 친구는 정말로 한 번 틀렸던 문제는 아니면 기본을 배운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뭐 쌤B 정도에 대한 응용 문제집을 풀고 나면 바로 심화까지 들어갈 수 있는 친구들이었거든요. 타고난 자질도 사실 이제 무시할 수 없는 것도 있지만 공부하는 방향이나 아니면 학습의 태도에 따라서 뭐 쌤B만 봤을 때 못 풀 문제가 없다는 것은 그 동치될 수 없다. 등호는 아니라 하더라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그 장벽을 줄이거나 아니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엄마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학생의 엄청나죠. 태도가 너무 자세죠. 좋네요. 네. 그래서 그 기호들을 제가 좀 따오고 사진을 찍으려니까 제가 못 찍게 하더라고요. 도대체 어디서 배운 건가? 근데 자기는 부끄럽대요. 별표, 세모, 반달, 네모가 있는데 그런 친구들은 학습할 때 암기 과목 공부할 때도 정말 좋거든요. 내가 어떤 문제집을 푼다 하더라도 어떤 문제집에서 틀렸다. 그럼 그게 단순 실수였다? 아니면 어떤 조건을 못 봤다? 아니면 내가 확실하게 어떤 이론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거나 암기를 못했기 때문에 틀렸다. 그런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기만의 책이니까 넘기면서 파이널 공부를 할 때도 빠르게 정리할 수 있고 이건 정말 누군가를 좀 이런 공부를 좀 알려주고 싶더라고요. 부럽네요. 우리 아이 문제집에는 별표 혹은 T 아니면 동그라미 세모가 전부인데 이제 그것도 조금씩 같이 한번 기호를 같이 만들어 보죠. 네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거 한번 물어볼게요. 이거는 정말 저희 아이 친구랑 아주 제일 친한 아이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한대요. 해외에 나가 있어서 이제 방학 때만 이제 들어와서 수업을 해요. 여름 방학 때만. 근데 이렇게 해서 조금 느는 것도 같고 뭐 그렇다고 하는데 궁금한 게 식을 잘 정리하지 못하는 아이인데 문제가 맞은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엄마가 보면 알잖아요. 아, 얘 이거 그냥 어떻게 옆으로 가다가 이제 맞았구나 싶어서 그거를 이제 해설지를 보고 필사를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주변에 좀 있어요. 학원을 이렇게 잘 이용을 못하는 친구들 네. 같은 경우는. 근데 이게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요거 말고도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일단 필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그 전제는 뭐 풀었을 때 맞춘 것도 필사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특히 식을 잘 못 쓰는 친구들 중에서는 뭐 머리로 굴려서 맞추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정말로 식을 못 쓰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도 제가 내신 보충을 한다고 대청중 친구인데 네. 답을 내요. 그런데 거기는 다행히 이제 객관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는 다행스럽긴 한데 이제 고등에서는 갈수록 더 서술형 비중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식으로 구현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친구도 해외에서 좀 살다 온 친구인데 답을 맞춰요. 머리로 맞춰서 아니면 숫자를 집어넣고 나서 맞추는데 식을 야 빨리 식 써봐 이렇게 얘기해 보면 정말로 못 써요. 근데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이 친구한테 네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었어? 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는 이 B를 가지고 있고 얘는 이 B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니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인데 맞아요. 이제 그거를 풀어내는 방법도 사실 뭔가 선생님의 도움을 받으면 좋긴 한데 예를 들어서 이제 예외적으로 학생들이 이제 선생님의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뭐 학습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을 때는 일단 충분히 자기의 고민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는 것 전제하에
그것들을 어떻게 나열하는가는 분명히 도움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둘째는 요즘 해설 같은 걸 만들 때 해설지를 보는 것도 모르는 문제를 보는 것은 충분한 고민을 했다는 전제하에 도움이 되긴 하는데 자기가 맞춘 문제들도 또 다른 아이디어가 없을까를 확인하기 위해서 보는 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이제 뭐 교재 작업을 하다 보면 원래 이제 고정적인 풀이들이 있어요. 그거 말고 새로운 풀이나 다른 풀이들이 보면 문제집에 계속 추가되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도 뭐 학교 선생님도 그렇고 학원 선생님들도 그렇고 새로운 문제집을 만들 때 같이 뭐 검토를 한다거나 아니면 제작을 하는데 같이 공동 작업을 하기도 하거든요. 지금도 계속 이렇게 하고 있고. 근데 거기서는 정말 산뜻한 새로운 아이디어나 새로운 방향을 보는 좋은 아이디어들이 추가적인 다른 풀이들로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문제집을 100% 활용한다 혹은 스스로 공부하는 어떤 문제집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서 내가 맞춘 문제들도 선생님에게 더 다른 아이디어가 있는지 물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스스로 과정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은 자기만의 생각이 너무 복잡하게 흘러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문제들을 선생님들이 다 첨삭을 해주면 좋겠지만 그것이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좀 더 간결한 풀이라던가 또 더 좋은 방향이라던가 다른 방향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는 답지를 참고하는 것 그리고 필사하는 것도 자기가 논리 흐름을 어떻게 저희가 이제 논술이나 글쓰기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배우잖아요. 네네. 처음에 1학년 들어갔을 때 뭐 국어책을 읽는다는 것은 어떤 걸 읽는 거냐면 이런 식으로 문장을 구성하는 거구나. 독후감 대회를 한다 아니면 뭐 논술 대회를 한다 이런 것은 자기가 글쓰기 자기 생각들을 어떻게 나열하는 것이 논리적인가를 배울 기회가 많은데 심지어 저는 대화를 하잖아요. 네. 대화를 하다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사람이 있지만 정말 논리 정연하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연습이 되는데 수학은 그럴 기회가 없거든요. 그럼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건 이렇게 흘러가는 게 맞는데 근데 많이 돌아가기도 해요. 혹은 내 말이 틀렸기도 해요. 내 모순이 생기기도 하고. 근데 서술형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다 감점 요소고 반드시 들어가야 될 내용들이 있고 반드시 흘러가야 될 수학 논리들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제대로 공부를 하는 상황에서 필사라는 것은 이게 논리 흐름을 좀 베낀다는 건데 언제나 뭐 모방부터 출발하는 맞아요. 것들이니까 전 정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저희 아이도 조금 해당되는 거긴 한데 네. 요즘은 많이 고쳐지긴 했어요. 네, 정말 숙제를 안 하고 학원에 가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친구들이 학원을 다니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숙제를 안 하고. 네. 근데 사실 이제 숙제라는 거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네. 언제 기본 새로운 개념을 배우는 상황이라고 하면 연습이거든요. 그렇죠. 배우는 것을 연습해 오는 것. 특히나 뭐 새로운 개념을 배웠을 때는 그것을 심화 과정, 그러니까 복습의 뭐 응용 심화 과정이 아닌 상황에서 새로운 과정을 배우는데 거기 숙제를 안 해온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숙제를 못하고 오는 거예요. 연습을 못하고. 그럼 다른 친구들은 이걸 가지고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어떤 표현으로 바뀔 수 있는지 어떻게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서 오니까 언제나 이제 과정이란 것은 뭐 단원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확대되고 확장되는 이런 개념들을 배워나가게 될 건데 뭐 기본을 배우고 나면 거기 내에서도 방정식을 배우면 방정식 활용이라던가 함수를 배우면 뭐 그래프를 다른 의미를 배우게 되는 거니까 학원에 오는 건 의미가 있겠죠. 새로운 걸 계속 배워나가는 거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연습의 시간들이 쌓여서 그러면 이만큼만 하면 되지. 최소한의 노력만 좀 해주고 오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죠. 근데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좀 많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아이들이 사춘기가 오고 하니까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제 사춘기 온 친구들 보면 그래 학원 가주는 것만으로도 고맙지 이런 마음도 사실 들거든요. 맞아요. 그런 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원장님 학원에서는 애들 이렇게 안 해오거나 하면 따로 이렇게 좀 앞뒤로 시간을 붙여서 좀 시키기도 하시나요? 저희가 이제 자주실 같은 것을 네네. 운영하고 그리고 숙제를 안 한 경우에는 앞이나 혹은 이제 보통 앞쪽이나 아니면 뒤쪽으로 붙일 수 있는데 시간에 따라서 뒤쪽으로 붙일 수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요일이나 이렇게 반드시 불러서 특히 뭐 제가 일요일날 자주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지금 뭐 한 2달째 나오고 있는데 그러게요. 예, 누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아직 안 하고 있거든요. 다음 주에는 하자 얘기를 하는데 자기도 노력하려고 하는데 뭐 몸이 좀 잘 안 따라주는 경우 아니면 여러 가지 사정은 엄청 많더라고요. 언제나. 그쵸, 나름대로. 누구나 다 사정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일요일마다 부르면 오긴 하네요. 와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제가 끝까지 놓지 않습니다. 너무 그- 예쁘네요. 저 속은 터지는데 엄마 그래도 입장에서 이제 네가 못했던 부분을 주중에 그 정도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나랑 같이 하자 이렇게 보충이라기보다는 앉혀서 공부를 같이 하는 건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때로는 조금 제 예전에 좀 열심히 하다가 어떨 때는 좀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나이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에 그래도 계속 공부를 해 가겠다는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혼자 못하면 좀 같이 도와줘야 되는 시기가 있는데 제가 언제나 어린 친구들하고 공부를 하다 보면 지금 뭐 중3이나 고등 가는 친구들은 그런 친구들도 어릴 때부터 습관을 잡았거든요. 네가 못하면 주말에 나랑 같이 하는 거야. 아니면 다른 시간 투자를 해야 되는 거야. 그건 당연한 거야. 근데 지금 이제 오지도 않습니다. 중2, 중3 넘어가면 자기가 하게 할 걸 다 하고 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정리를 해서 자기가 선생님 이번에 시험 기간에 해서 보충 따로 필요 없고 없을 것 같고 자료를 보내주세요. 그 자료를 가지고 뭐 질문을 자기 시간 재서 공부를 하고 질문할 거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고 그럼 제가 풀이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지금 딱 요 멋지네요. 시기만 잘 보내고 나면 그 오라고 해도 오지 않고 필요 없는 시기가 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죠. 조금만 잘 버티면 되겠네요. 조금만 더 있으면 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면 되는 거죠? 네. 네.